특권층들에 대해서 조사하자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주장만 있고 다른 것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북한 목선 그게 뭡니까? 입이 100개라도 정부는 할 말이 없어요. 참으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경계 실패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시는 분은 스스로 바보가 되시는 것이지요.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경기 용인시정의 정지혁구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발당하셨잖아요. 네. 경찰에서 소환 통지서 갔습니까? 네, 오늘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나오랍니까? 17일까지 나오라는 통보였습니다. 안 나오면 네. 체포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나가실 겁니까? 네, 당연히 나가죠. 17일이면 다음 주에 저희 방송 출연일과 겹치겠는데요? 그래서 조율을 하려고요. 네. 예, 방송에 지장 없도록. 제가 네. 혼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우 의원님, 이렇게 배신하시는 여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나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당연히 협조해야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김용호 의원님 저 나오신 고등학교가 서울 경희고등학교 자사고 취소됐던데요? 재지정에서 탈락됐던데? 예, 뭐 제가 다닐 때는 뭐 일반고였는데 네. 2009년인가요? 그때 이제 자사고 됐죠. 그런데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거 정부 허물기 차원에서 이것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탈원전하죠. 4대강 보호 해체하죠. 또 자사고 여러 가지 다양화된 학교 이런 것까지 허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번에 지정 취소를 여러 가지 이제 평가의 결과로서 취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 네. 그 세부 내용이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네. 투명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강남 8학군만 살려주는 겁니다. 지금 교육은 계속해서 단순화시키면서 입시 전형은 엄청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강남의 어떤 특권층 또 부유한 계층만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혹시 뭐 반론 네, 있으시면? 일단 자립형 사립고를 이명박 정권 때 서울 같은 경우 각 구마다 하나씩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 제기 그리고 왜 어떤 학교는 해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주느냐 불공정 시비도 일어나서 박근혜 정권 때 이러한 승인 취소를 위한 점수 부여와 검인정 그 과정을 만들었죠. 실행 과정이고요. 특히 이번에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느냐입니다. 과연 자사고, 특목고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교육의 다양화, 다변화, 그리고 수월성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네. 단순한 입시 학원으로 전락시켜서 중산층 이상 돈 있는 분들만을 위한 특혜성 교육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뭐 스카이라든지 서울 소재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권층 학생들만 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네. 공정하게 본 것으로 알고요. 만약에 각 교육청에서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 교육부에서 재검토할 것이 공청회 열릴 것이니까요. 그 기준과 심사 방법은 다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자, 투명해야 네. 돼요. 투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평가 항목이 투명하지가 않고 점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13곳 중에 8곳이 취소가 됐는데 네. 8곳 중에 7군데는 또 강북 쪽에 있어요. 강남에 있는 학교는 또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이게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강북 쪽에 있는 학생들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좀 있다. 물론 알겠습니다. 자사고 네.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그러니까 않지만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깝지만 그것이 오히려 강남 등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곳을 차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차별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 8학군만 보니까 살았는 거기다가 이제 항목의 불공정성 말씀하셨는데 항목은 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일 네. 텐데 이것은 공청회에서 공개될 것이고 공개해야 돼요. 당연하죠.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일반고 두 분 다 일반고 나오셨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되셨잖아요. 일반고가 아니잖아요. 대학이구나. 네. 고려고등학교 자, 네, 대고려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말고 고려고등학교 맞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직접 청문위원 하셨으니까 네.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우선 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전에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아있는 권력 대상으로 노무현 정권 때 대선 자금 수사 안희정,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그리고 강금원 후원회장 3명 다 구속시켰던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실세 중에 하나인 경찰청 정보국장 구속시켰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 때 아시지만은 BBK 특검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혐의, 정치적인 중립성 확고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강했고 재벌에게 휘둘리지 않았던 분이고요. 다만 이제 말미에 불거졌던 그 거짓말 논란, 이 부분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넘어갈 부분인데 고집을 피우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검증 뭐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내내 한 진술이 사실이에요. 일관성 있고 2012년에 기자와 했던 말에 사실은 사실과 부합하지 그 않는 부분은 게 잠시 있거든요. 후에 그러시죠.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총평을 해주셨는데 김 의원님 총평도 들어야겠습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그 제가 쭉 그 청문 과정을 지켜봤더니 뭐 굉장히 강직해 보이고 굉장히 아주 그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 되니까 대통령께서 현 정권을 좀 지켜주는데 앞장설 만한 검찰 그 총수로 지명을 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직함이나 일관성은 그 허위에 거짓의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실의 근거를 둘 때 그 강직함이 이제 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딱 보니까 막판에 이제 그 청문회 초반에 증언했던 발언했던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났어요. 그것이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위 제 식구 감싸기일 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변호사를 소개하고 이런 게 처음에 소개한 적이 없다 그랬다가 기억 안 난다 그랬다가 결국은 그게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은 검찰총장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자기 식구 감싸기에 익숙해 있는 분이 결국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은 좀 되도 많이 알겠습니다. 보니까. 네, 자, 이 논란이 지금 사흘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나오는 속보 위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장면 보겠습니다. 묻길래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이남석 그 변호사는 그 윤대진 과장 그 중수 3과 소속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이라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거는 조금 그거는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L이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후에 뉴스타파의 녹취가 밤에 공개가 되죠. 그리고 윤 후보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저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정치권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공방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답변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윤과 둘이서 소인배다운 의리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 이렇게 의리 있는 형제 같은 우리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조폭 영화에 조폭들이 정말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자, 저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이 경찰이 수사해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갔는데 당시 중앙지검의 부장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자가 그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안 해줬느냐가 핵심입니다. 당시 중앙지검이 아니었고요. 예,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습니다. 2012년에 중수부에 있다가 2012년에 7월 중앙지검 26일 날. 중앙지검으로 넘어가죠. 중앙지검 특수부로 넘어갔는데 그때 특수 일부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논란이 되는 이남석 변호사 소개 상황은 4월, 5월 이즈음이라서 그 당시의 소속은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건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검찰로 넘어가서 혹시 이 사건을 무마하는데 뭐 조력을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그때는 이제 중앙지검의 검사였군요. 네, 중앙지검인데 네. 특수부고요. 네. 이 사건은 형사 3부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부는 다르고 중앙지검은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안 했느냐도 굉장히 변호사법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네. 거짓말이에요. 처음에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청문회 초반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기억난 적이 없다. 그런데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야 시인을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정말 검찰 개혁 또 검찰권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실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그 결정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을 실망시킨 거죠. 오히려 처음부터 사실 이러저래해서 내가 사랑하는 후배를 위해서 소개한 것 같다. 최소한 소개했다. 그랬으면은 이 문제가 다르게 또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끼는 후배의 형이라서. 그럼요. 물론 네. 그것도 변호사법 여부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저것도 아니고 검찰의 총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안 되죠. 하지만 법을 어기는 거와 네. 별도로 거짓말을 어제 한 자리에서 자, 했다는 거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자, 거짓말 냈다.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2012년에 뉴스타파에게 했던 인터뷰 그때 내가 소개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거짓말이거나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죠? 네. 다만 이제 그 표현에서 조금 참 이게 그 보이는 것과 이면에 네. 있는 것의 차이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래서 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내 가슴을 찢어서 열어 보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실제 2012년에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2012년에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셋째, 청문회에서 발언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쭉 다 경찰 관계자, 검찰 관계자, 이 사건 기록과 상황들 다 또 기자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발생한 사실과 청문회 진술은 일치해요. 그런데 2012년 기자와 통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긴 사연이 좀 있는 게 뭐냐면 기자가 전화를 걸 때 경찰 수사 결과 그때 부장이었거든요. 부장님이 이남석 변호사를 네. 소개했다는 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물어봐요. 그 당시에 그 저간의 사정 윤대진 검사도 알고 그 형도 알고 이런 상황에서 이남석 변호사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억은 정확치 않고 그 얘기는 하긴 했고요. 죄송합니다. 논의를 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당시에 본인으로서는 가장 이남석이나 윤대진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사실에 가까울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그 후보자 입장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와서는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기사 보도되고 보이는 대로 그냥 진술을 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그건 중요해요. 화면에 윤대진 검찰국장입니다. 네, 근데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는 정말 그 단 한 가지 그 거짓말 때문에 국무총리직을 물러났어요. 네.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네. 굉장히 무거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청문회 과정에 녹취록이 나오니까 진술이 번복됐다. 이것은 상당한 결격 사유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이건 진술 어떻습니까? 번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 거짓말을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요.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금태섭 같은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도 명백한 거짓말이라 사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2012년에 기자와 인터뷰에서 거짓말한 거니까 그 부분에 사과해라 이 말 같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선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소개는 했지만 선임이 안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이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국세청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거기 서류를 보면 또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게 적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선임하지는 소개는 받았지만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던 자신의 동생한테 소개를 받았던지 아니면 동생의 친구인 윤석열 후보자한테 소개를 받았던 소개를 받았지만 선임은 안 됐다는데 선임도 된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선임이 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수사기관에 내가 이 사람의 선임계를 선임계를 내서 네.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래야 이제 진술 조사를 받을 때 동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게 없고요.
이 파면 취소 청구 소송 행정소송이거든요. 행정소송 과정에서 나온 그 내용 중에 있는 것은 뭐냐면 보도도 됐지만 이 윤우진 서장이 해외로 나갑니다. 2012년 8월 말에. 네. 그러면서 주소지나 또는 송달할 대상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당시에 이 이남석 변호사가 그럼 나한테 보내주시오 이렇게 되면서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럼 당신이 이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내라. 이렇게 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근데 선임이란 용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네. 형사상의 변호사 선임은 아닌 것인데 마치도 거짓말한 것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언론을 통해서 그 우리가 그 인터뷰할 때도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인터뷰했을 때 그게 거짓말이었어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지금 또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남석 변호사가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게 또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제 그 청문회 했던 것도 굉장히 그 진실인지 여부, 이 신빙성에 완전히 금이 가는 또 증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이나 진실, 또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일관성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제가 받은 느낌도 윤석열 지명자는 굉장히 강직하고 좀 단호하겠다라는 당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런 것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만 그것이 진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이거 하나 굉장히 여쭤보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홍준표 거예요. 전 대표가 SNS에 소개만 했다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이제 검사 출신이라서 정보 제공, 그러니까 이 사람 한번 만나봐. 이남석 변호사라고 얼마 전에 검사했던 사람인데 한번 만나봐. 이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또 뭐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니, 이제 이거는 그리고 김 의원님 의견은 먼저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야 뭐 이게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엄청나게 이제 이게 논쟁이 되겠죠. 네. 하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거짓말 여부입니다. 거짓말 여부예요. 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있지만은 그 거짓말 여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저런 변호사법의 그 입법 취지도 전관예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식구 감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입법 취지에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뭐 검사 그 수없이 많은 검사 판사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 사건 소송 당사자들한테 네. 누구 한번 만나봐라는 얘기를 자유롭게 한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간단하게요. 네. 자, 일단 변호사법 제36조와 제37조의 이야기입니다. 36조는 기관,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법률 사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취급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대검에 있었으니까. 대검 중수부에 있어서 36조 해당이 안 됩니다. 37조는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36조는 과태료 처분이고 37조는 형사처벌이에요. 그런데 이 36조, 37조 다 해당이 안 되고 홍준표 대표님 말씀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미 기사가 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변호사법 위반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굳이 이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소개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윤대진 그 좀 아끼는 후배가 그 당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경기청장을 구속시켜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들을 검찰에 사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윤대진을 향해서 조여오는 공격이구나. 그러다 보니 기자가 전제로 이런 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오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건 내가 아니라 윤대진이 한 거야라고 하면 윤대진이 더 힘들게 될 테니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전제로 가정으로 그것은 아마도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이야기 들어봐라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쉬운 것은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이게 그게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다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좀 오해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시켜 주는 거는 괜찮다라는 말씀은 들려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아끼는 후배여도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만나봐라 이런 거를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씀대로 윤대진이 형을 위해서 한 건데. 윤대진 당시 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인가요? 역시 자신의 형에게 소개했다 해도 그건 문제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36조는요. 괜찮답니다. 아니요. 네. 36조는 가족 간에는 상관없습니다.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민법상 친족 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윤대진이라는 사람이 형과의 연관성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윤대진이 소개했어라고 알려지게 되면 더 많은 불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주변의 알겠습니다. 판단이 네. 그거는 자, 너무 인식입니다. 많이 또 옹호를 해주시는 것 다음 같은데. 주제로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두 사람 간의 공방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지금 청와대 대변인. 지금 청와대 대변인과 지금 야당의 대변인. 네. 저한테는 저 4년 회사 4년 선배와 8년 후배와의 공방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지난 5일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의 G20 일정 불참 너무 많이 불참했다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오사카의 문재인 행방불명 사건 동영상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네. 문 대통령이 G20 회의 대부분에 불참했다는 거죠. 그러자 지난 8일 고민정 대변인이 팩트를 생명으로 반박 생각하는 인터뷰를 기자 했습니다. 출신이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면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팩트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러자 민경욱 대변인이 당일 또 SNS에 반박을 합니다. 네, 기사 잘 써서 한국방송협회 방송대상 2번, KBS 특종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다 받았다. 네. 그러죠 어제는요. 네. 고민정 대변인 시시하게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더듬거리지 말고 우리 생방송에서 한판 붙읍시다. 토론을 제안했는데 그러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상 이제 뭐 청와대 대변인 이걸 받기는 어렵고요. 네. 정치란 무엇인지 부디 상식선에서 비판하시길 고민정 대변인이 이런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높여주시길 그러자 민경욱 대변인이 브리핑 어떻게 하는 건지 저 기자분들 어떻게 모셔야 하는 건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어떻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건지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G20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회담 다 불참했더라는 동영상은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뭐 좀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잠깐 볼까요, 그래픽을? 네, 몇 가지만 뭐 워낙 긴 이야기지만 대표적으로 첫날 오사카 G20 회담에서 디지털 경제 포럼에 지금 문 대통령 자리에 비어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앉아 있는데 사실 이날은 인도 모디 총리와 문 대통령은 이 시간에는 거기가 있었고 정상회담하고 있었고요. 둘째 날에 저기도 문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어요. 지금 SNS에 돌아다니던 사진인데 여성 인권 포럼에도 안 왔더라. 근데 이때는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어가지고 네, 문 대통령이요. 또 둘째 날 폐회식에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같은데, 네, 홍남기 부총리가 대신 참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는 이미 문 대통령은 출국,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려고 좀 일찍 출국해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저 사실은 대부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G20에서 여기저기 다 결석했다, 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팩트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G20 회담 때 한미일 정상회담도 없고 한일 정상회담도 없고 상당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이 행보가 굉장히 외톨이 행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기자도 해보고 뭐 대변인도 네. 저는 대변인을 3번이나 해봤는데 네. 당의 대변인이든 청와대 대변인이든 대변인은 그 논평을 통해서 말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논쟁을 또 하게 됩니다만은 그 격이 있게 이제 그 성명 기자 네. 브리핑을 통해서 싸우는 게 맞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개인 싸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좋지는 않겠죠. 네. 네.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청와대 대변인 물론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청와대 정치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당 대변인의 입장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받아치는 것 같다. 이 부분은요, 일단. 글쎄요, 일단 우선 한국 외교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외교 잘하고 계십니다. 한미 관계 많이 다니고 계시죠. 한미 관계 일단 한미 정상회담 8회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3회예요. 이명박 대통령 3회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 박근혜 대통령 갑자기 역사상 최초로 우리 우방국들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중국 전승기념일 참석해가지고 난리가 나더니 그 이후에 또 사드 배치해서 중국을 보복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또 반둥회의
세계 그 비동맹 60주년 기념식 초청 받아놓고 가겠다라고 해놓고 안 갔습니다. 이러한 결례에서 동남아 외교 무너졌었고요. 이거 다 복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 G20 정상회담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다른 정상과 아르헨티나 정상과의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진 부분만 모아서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대변인이란 부분 민경욱 대변인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 본인도 자랑했지만 기자 시절, 앵커 시절 저도 기억하지 목소리도 좋고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를 하시면서 세월호 참사 때 웃는 일이라든지 또는 국민 MC 유재석 씨 보고 지방선거 때 파란 모자 쓰고 왔다고 북한으로 가라라고 한다든지 지역구에서 자신의 지지자가 아닌 시민 만나서 치울 뱉는다든지 너무 한쪽 편에 지나치게 경도돼서 우리 편 아닌 사람은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이나 정부 청와대는 비난하고 그리고 한참 후보인 고민정 대변인, 물론 제 대변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나한테 배워라 와라 이게 도대체 그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근데 지금 좀 이제 안타깝습니다. 문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다면 어제 그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 질문에 논의해 보겠다, 협의해 보겠다라는 말을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글쎄 얼만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찬성할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그런 그 외교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물론 그런 그거는 아마 인정을 좀 하실 수 있죠. 겁니다. 아니, 물론 비판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런 시각도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다만 객관적인 지표나 사실을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큼은 너무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G20 관련도 마찬가지고 도착하실 때 비행기 트랩에서 내릴 때 우산 쓰고 내리셨다. 이거 우리만 홀대받았다. 잘못된 지적이었죠. 잘못된 네.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문제란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고민정 대변인이 정치권을 향해서 격을 좀 높여달라. 두 분도 정치인이라서 20대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분 중에 누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 의원님 중에 야 이런 분은 격이 있더라 하나 써주십시오. 어려운 부탁인 줄 아는데 네, 여기 저 판넬 준비했으니까 거기 한번 김영우 의원님 써도 되는데. 아니, 나도 쓰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안 됩니까? 그거 말고. 그건 좀 네, 그건 너무 자기적이니까. 자유를 네. 숙박하시네요. 자,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상대당의 의원 중에 이런 분 참 품격 있더라. 네. 네. 자, 잠시만요. 네. 네. 자, 하나, 둘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 유민봉 의원님. 네. 박근혜 정부 당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분을 언급하셨어요. 네. 제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같이 있었는데요. 네. 유민봉 교수님이셨죠, 행정학. 네. 정말 지식도 참 해박하시고 품격 있게 질의하시고 정부를 비판하시면서도 꼭 그 격을 언제나 지키셨어요. 네. 그래서 늘 감탄하고 존경의 마음을 갖고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유민봉 의원님처럼 수염을 기르신 김 의원님께서는 김진표 의원을 꼽으셨어요. 네. 수염 이거 전 멀었습니다. 정치 잘할 때까지 길러보랍니다. 네. 저는 김진표 의원님 썼는데 김진표 의원님은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 할 때 국방위원이셨고 네. 그리고 지금 또 KBS 1라디오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나오시죠. 저하고 좀 토론을 하는데 제가 뭐 18대부터 배워 왔습니다만은 18대, 19대 벌써 20대인데 정말 실력도 있으시고 역지사지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님 저런 분들은 정말 그 여야를 떠나서 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늘 그 좀 모델이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좀 본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민봉 의원님, 김진표 의원님 아마 많은 의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우 의원,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